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시권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지난주에 코로나에 걸려서 수요일부터 등교를 못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 진도가 시험 전에 마무리할 수 없게 되어서 급하게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코로나는 지금 회복기인데 목소리가 많이 안 좋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목소리가 정상적으로 돌아온 이후에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오늘이 벌써 일요일이네요. 그래서 좀 불편한 목소리지만은 영상을 찍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도 나갈 내용은 127페이지부터 128쪽까지입니다. 밤마다 약간씩 시험 진도 차이가 있어서 본문 중간 이후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 중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목소리가 안 좋아서 잠시 쉬어가도 여러분들이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문해력의 핵심은 내가 모르는 것을 새로이 받아들이고 상상하며 이해하는 능력에 있다. 하지만 이분법적 문화에 익숙해지면 이러한 문해력의 핵심이 사실상 간과된다. 타인을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고 자기의 입장만을 반복 생산하는 폐쇄적인 세계관에 갇히는 것이다. 자, 지금 저자는 문해력이 없어지는 사회, 즉 이분법적인 폐쇄적인 문화가 만연한 사회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죠.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결국 한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각종 집단 갈등, 혐오 차별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이분법적인 폐쇄적 세계관이 확장되면은 그것이 바로 집단 간의 갈등이나 혐오나 차별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인종 혹은 민족 간의 갈등도 종교 간에 의한 갈등, 정치적인 신념에 의한 갈등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타인의 의도와 발화의 맥락을 고려하는 문해력이 풍성한 사회에서는 함께 사는 삶이 가능해진다. 자, 반대로 문해력이 풍성한 사회의 어떤 특징, 이점이 되겠죠. 인간의 이해력이 가장 필요한 지점 중 하나는 이분법 가운데 제3지대를 발견하는 데 있다. 적과 악은의 구별은 단세포 생물도 할 수 있지만 타협, 화해, 제3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고등동물도만 가능하다. 문해력은 이러한 능력과 결을 같이 하는 것이다. 즉 이분법적인 대립적인 사회에서는 흑과 백 이렇게 양자택일만 가능한 사회이지만은 선택을 좀 다양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문해력이 길러진다면은 흑백 사회라고 하더라도 꼭 흑과 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수한 회색, 즉 흰색에 한없이 가까운 회색부터 검정에 한없이 가까운 회색까지 여러 층위의 중간 계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더 풍요로워진다면 바로 우리 자연처럼 천연의 색, 즉 나와 너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천연의 색깔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사회를 훨씬 더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는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나와 타자가 속한 맥락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 부족이 문제라면 단순히 독서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의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인 성향을 먼저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즉 근본적으로 문해력 부족이 어디에서 비롯되어 있는지에 대한 저자의 어떤 철학,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로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사고가 바로 문해력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청소년들은 온라인상의 각종 자극적인 컨텐츠를 통해 누군가를 공격하고 일방적으로 규정짓는 문화에 길들여져 있다. 바로 이런 자극적인 온라인 문화가 문해력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수업 시간에 또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이번 어떤 대통령 선거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것이 과연 청소년만의 문제인가, 문해력 부족이 과연 청소년만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기성세대의 문해력 부족이 오히려 그 원인이고 청소년 문해력 부족은 바로 그런 기성세대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문제 제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문화가 문해력 그 이상의 총체적인 이해력을 갉아먹으며 우리 사회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여기까지가 본문 끝이고요. 바로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인 사회 분위기가 불러올 위기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위험합니다만은 이런 이분법적인 가치관이 계속 팽배해진다면은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어떤 취업의 문제에 있어도, 출산의 문제에 있어도, 지역의 문제에 있어도, 정치의 문제에 있어도, 문화의 문제에 있어도 모든 것들이 다 대립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문해력을 키우는 것은 단순히 책을 잘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이다. 아마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글의 짜임은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청소년 문해력 부족의 현황.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문해력이 떨어진다, 아니다, 문해력은 이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해력이 문해력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문해력은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라는 양쪽의 주장을 골고루 다루고 있으면서 저자가 보기에는 현재는 괜찮지만 차츰차츰 떨어지고 있고, 특히나 온라인상에 극단적인 그런 문해력 저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문해력 교육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쪽으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중간에서는 그러면 청소년들의 문해력이 부족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자의 의견, 즉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회구조, 그리고 온라인상의 자극적인 미디어, 이런 것들을 근본 원인으로 짚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회 분위기가 불러올 위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어떤 위기 상황이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간다면, 물론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분위기라면은 어쩌면은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기 전에 우리가 어떤 문해력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글은 중수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세이에 해당하는 것이죠. 현재 사회의 분위기에 대해서 비판적이고요. 왜 문해력이 떨어지냐에 대해서 분석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성할 내용에 대해서 성찰적이고요. 마지막으로
자, 그런 문해력 저하로 인해서 불러올 우리 사회의 위기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문해력을 회복하자라는 논조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득적인데 왜 이게 논설문이 아니고 중수필이라고 이제 에세이라고 보느냐? 논설문이라면은 그 주장이 밖으로 보통 드러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한다,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이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 글 전체에서는 뭐뭐 하자는 얘기는 잘 안 해요. 물론 이제 그것이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이제 나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위기감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장담이 아니겠죠.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문해력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자, 주제 이분법적 대립구도와 극단적인 컨텐츠가 청소년의 문해력과 한국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이걸 조심하자. 이렇게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특징은 사례, 그렇죠? 뭐 사흘이 며칠이냐, 금일이 언제냐, 뭐 이런 사례들 들고 있고요. 그리고 OECD에서 밝힌 자료들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의 인식, 그 전에는 청소년 문해력에 대해서 문해력의 어떤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 이거는 내 청소년들이 책 안 읽어서 그렇다. 스마트폰 많이 봐서 그렇다. 이런 단편적인 그리고 책임 전가식의 청소년들이 잘못한 거다. 개인의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는 사회 구조의 문제고 청소년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의 이제 그런 탓도 있지만은 이것보다 사회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봐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지적하고 있다. 자, 사회적 쟁점과 필자의 견해. 사회적 쟁점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견해, 그리고 나와 다른 의견. 여기서는 뭐겠어요? 청소년 문해력 외부 조감과 일반적인 이제 견해는 청소년들이 책을 안 읽어서 그렇다. 스마트폰 많이 봐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자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문해력이 부족한가?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문해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아니다. 세계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청소년 문해력 별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양갈래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자는 제3의 의견을 내고 있죠. 지금 현재는 괜찮은데 조금씩 순위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미리 예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제3의 의견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해력이 부족한 원인은 무엇인가?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제 두 가지 원인. 책 안 읽어서 그렇다. 그리고 이제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요게 일반적인 견해라면은 저자의 견해는 온라인 세계에 폭넓게 퍼진 이분법적 대립구조 그리고 자극적인 컨텐츠의 영향 이런 것들이 문해력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2번은요. 요거는 조금 더 상세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 뒤에 별도로 영상 다시 하나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3요. 어떤 독자를 예상하고 글을 썼을까? 우리 이제 학습 목표하고 이야기할 때 이제 맥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텍스트가 있고요. 이제 글이나 말이죠. 이걸 둘러싸고 있는 것이 컨텍스트다. 이게 바로 우리말로 맥락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제 글
혹은 말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누구겠어요? 바로 창작자, 지은이와 이것을 수용하는 수용자, 이것이 작가, 그리면 작가이고요. 말하는 사람이라면 화자가 되겠죠. 이게 듣는 사람은 독자이거나 아니면 청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독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화자는 보통은 청자를 상정하고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반응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작가는 독자 앞에 두고 글을 쓰는 게 아니니까 사이사이 수정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자를 예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독자를 이제 예상을 하고 써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건데요. 우리 상식적인 생각해 보면 됩니다. 누구한테 쓰겠어요? 문해력에 관심이 많은 독자들, 또 한국 청소년들의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 청소년들의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 혹은 여러분들은 이 책을 왜 읽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시험 문제 잘 풀려고 하는 거겠죠. 문해력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1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아까 얘기했던 1-2번에 대한 영상은 미니 영상으로 다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